여러분들 이제 우리 열대 기후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 열대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열대 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후를 공부하는 것은 각 기후마다 주민 생활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를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하면 지금부터는 열대기후 지역 사람들은 이러한 열대기후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먼저 주민 생활하면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영역이 이 가옥이에요. 이 가옥의 특징, 전통 가옥, 그 중에서 전통 가옥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기후 지역은 날씨가 매우 더워요. 매우 덥기 때문에 어떤 개방적인 구조를 가진데 이거 조금 이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먼저 열대 우림 기후나 열대 계절풍 몬순 기후에서는 나무를 주요 재료로 합니다. 나무를 주요 재료로 한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무냐라는 거죠. 나무를 주변에서 구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옥 여러분들 참고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가옥은 특히 전통 가옥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어요. 그렇다면 열대 기후 지역에서 나무를 활용해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이 지역은 그만큼 나무를 구하기가 쉽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와 열대 계절풍 몬순 기후 지역에서는 무엇을? 그렇죠.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짓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연중 기온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더우면 더울수록 옛날에는 냉방 장치가 따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풍, 그러니까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냉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바람이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개방적 구조의 고상가옥이 발달을 합니다. 왜 이렇게 특히 고상가옥이 발달하게 되었냐면요. 고상가옥이 발달하게 되었냐면 바로 지미 첫 번째가 지면의 습기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지면의 습기를 피하고 두 번째는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고상가옥을 지었다는 거죠. 밑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고상가옥인데 고상가옥이라는 것은 이 바닥이거든요. 여기 집 바닥이에요. 이 집 바닥이 집 표면에서 떨어져 있죠. 이러한 가옥을 우리 고상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또 물 위에도 집을 짓게 돼요. 그냥 물 위에 집을 지으면 수상가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가옥의 형태를 보면 지붕의 경사가 어떠냐면 지붕의 경사가 급한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붕의 경사가 급하냐? 많은 강수에 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강수에 대비를 해서 빗물이 쉽게 흘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붕의 경사가 급한 것을 본다면 이 지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거나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빨리빨리 지붕을 급하게 해서 비라든지 눈이 지붕을 타고 빠르게 내려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짓는데 열대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눈은 내리지 않겠죠. 그렇다면 지붕의 경사가 급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이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붕도 지금 보시면 경사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도록 할게요. 열대 사바나 기후는 조금 달라요. 열대 사바나 기후는 무엇과 무엇이 뚜렷하면 우기와 건기가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대 우림 기후라든지 열대 계절풍 기후와 같이 많은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대신에 풀이 많이 자라죠. 이 지역은. 그래서 이 지역은 풀과 진흙으로 집을 짓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를 보시면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요게 지붕, 요게 집이에요. 요렇게 집이 있는데 요 집의 윗부분은요 풀로 집을 짓고요. 그리고 이렇게 벽을 세워놨어요. 요 벽은 무엇으로 만드냐면 바로 진흙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는 풀과 진흙을 이용해서 주변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풀과 진흙을 활용해서 집을 짓더라는 거 여러분들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산업을 보시면 어떤 산업을 하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옛날 전통 산업입니다. 전통 산업 뭐 말할 필요 없겠죠. 옛날에는 1차 산업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1차 산업이 이루어졌냐 하면 첫 번째는 이동식 경작을 했어요. 이동식 경작. 그럼 이동식 경작이란 뭐냐면 경작이란 것은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인데 이동식 그러니까 주기마다 다른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농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이동식 경작은 어디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열대기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식 경작을 통해서 카사바, 얌과 같은 카사바라든지 얌과 같은 식량 작물들을 주로 재배를 했다고 해요. 자, 근데 이 이동식 경작을 다른 명칭이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워지실 분데 얘와 똑같은 명칭이 이동식 화전농업이에요. 화전이라는 것은 불을 질러서 농경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 지역은 특히 열대 우림이라든지 열대 사바나가 아니고 열대 몬순 지역 같은 경우에 나무가 매우 울창하기 때문에 밀림이 발달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지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밀림에다가 불을 질러 이렇게 농사를 지을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태워지면서 나오는 재를 거름으로 삼아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식 이동식 경작 또는 이동식 화전농업의 형태로 농사가 이루어졌고요.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는 주로 유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주로 이러한 유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옮겨 다니면서 가축을 기른다는 뜻이죠. 그럼 이 지역은 왜 옮겨 다니면서 가축이 길러질 수 있었냐? 이 지역은 그렇지. 풀이 많이 발달하는 사바나 초원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초식 동물들이 거주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이 풀은 어떻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기일 경우에는 풀밭이 매우 잘 자라서 그곳에서 이제 가축들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기를 수가 있지만 건기에는 이 풀이 모두 말라서 말라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초식동물들이 가축들이 먹을 풀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 풀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이러한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특징 때문에 옮겨 다니면서 가축을 키우는 유목 형태가 발달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열대 계절풍 지역에서는 주로 무슨 농사가 지었냐면 벼농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주로 열대 계절풍 지역에서 이루어졌고요. 이 지역은 연중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와요. 특히 우기가 길죠. 긴 우기 동안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벼의 2기작, 3기작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2기작, 3기작이란 뭐냐면 벼를 한 번 짓는 사이클을 기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기작이라는 것은 벼를 2번 짓는다. 3기작이라는 것은 1년에 벼농사가 3번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 산업이 이루어졌는데요. 현대에는 조금 다릅니다. 현대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대 산업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대에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은 어떤 거냐? 1차 산업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지고요. 산업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플랜테이션 매우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플랜테이션이 주로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플랜테이션은 무엇이냐면 아마 중학교 때도 배운 개념이지만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원주민의 노동력이 결합된 상업적 농업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우수한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서 원주민의 노동력과 결합해서 이러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작물을 키우는 농업을 우리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플랜테이션 농업에서 기르는 게 뭐냐면 주로 농사를 짓는 게 뭐냐면 기호 작물이라고 불리는 녀석과 원료 작물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기호 작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인간의 선호에 의해서 인간의 선호로 인해서 지어지는 작물, 농사가 이루어지는 작물을 기호 작물이라고 부르고요. 원료 작물이라는 것은 어떤 산업에 필요한 원료를 키우는 원료를 우리 원료 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보시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카카오라든지 천연고무, 바나나 등이 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는 커피, 사탕수수, 모카와 같은 것들이 주로 재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원활해지게 되고 관광에 대한 수요, 특히 내가 가보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가려는 사람들이 이러한 여행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 지역에서는 관광산업 또한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다. 관광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대림을 한번 우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열대밀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열대밀림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 큰 또 환경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대림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열대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조금 살펴보면 열대림의 가치에 어떤 게 있냐면 생물종의 다양성을 지키는 유전자의 창고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종도 있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열대밀림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또 생태적인 가치는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열대밀림이 지구 상상이 지금 온실 문제가 굉장히 지구 온난화와 온실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환경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바로 이산화탄소죠.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게 누가 제거해 줄 수 있냐? 바로 이러한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넓은 열대밀림이 지구의 이러한 온실 효과를 방지해주는 가장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열대밀림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파괴가 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활동이 지구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열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화라든지 경지개간, 방목지 조성 등 무분별한 벌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1970년에 지금 이렇게 옅은 회색으로 돼 있는 게 열대밀림이에요. 굉장히 보르네오 섬인데요. 굉장히 넓은 면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어? 2010년이 되니까 굉장히 축소된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섬 전체에 있던 열대림이 지금 요 지역에 한해가지고 거의 요 지역에 한해서 됐다라는 거 특정 지역에만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신에 보시면 천연고무라든지 플랜테이션이에요. 얘가 천연고무, 팜나무를 보니까 재배 면적이 어떻게 됐어? 이러한 천연고무라든지 팜나무의 재배 면적이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재배 면적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배 면적은 어떻게 증가했냐? 바로 열대림을 파기해서 무엇으로 바꿨다는 거야? 바로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바꿨다는 거죠.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러한 열대밀림이 계속적으로 파괴가 되어지고 있고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구온난화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생물 다양성 감소, 뭐 토양 침식, 원주민 삼터의 파괴 등이 있는데요. 뭐 얘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도 더욱더 아까 위에서 했으니까 이해 갔을 거고 생물의 다양성인데 다양성의 보고라고 했는데 이러한 열대밀림이 줄어듦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도 감소하고요. 토양 침식이 뭐냐면 말 그대로 토양이 깎여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토양이 유실되고 깎여져 나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양 침식이 왜 열대밀림이 파괴가 되면 토양 침식이 증가를 하게 되냐면 이러한 흙은요, 나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흙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밀림, 나무들이 개발이 되면서 뭐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뀌어지니까 이 흙들을 붙잡고 있던 나무가 없으니까 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리면 어떻게 된다? 이것들이 이제 깎여져 내려오면서 토양이 유실되고 깎여져 나가버리면서 이 지역이 쓸 수 없는 땅, 불모지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삶터 역시 파괴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우리 한번 열대 기후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공부해봤고요. 지금까지 우리 열대 기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업 듣는다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